안녕하세요. 하나자산운용의 최영진 본부장입니다. 연초의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파급 효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현호석 전 경제부총리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현호석 전 경제부총리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연초에 글로벌 서핑으로 한번 총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의 경제 상황.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막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집권 시작하기 전이었고 해서 상반기 그리고 이제 3, 4분기에 접어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또 글로벌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런 프레지던트 노믹스에 담아야 될 경제적 출발점은 어디에서 찾는 게 좋을지 견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현재에 처해 있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제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데 저는 한 5가지 정도의 경제 환경의 변화가 팬데믹 이후에 경제 환경의 변화로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의 그러한 그 경제 정책,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나 아니면 선진국의 경우나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의 경제 정책보다 훨씬 더 경제 정책의 포용성을 아마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이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또는 그 레이건 대통령 같은 때는 소위 자유시장 경제가 상당 부분 자원부여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결국 성장을 촉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당 부분 그 많은 그 사람들한테 경제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경제 환경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의 변화도 상당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 체인이라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한 전략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최근에 그 팬데믹에 의해서 보듯이 또는 그러한 그 지정학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에서 보듯이 기업도 이제는 한편으로는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성도 상당히 고려하는 기업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경제 환경의 변화고요. 세 번째는 자주 강조됩니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ESG라는 것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과연 과거처럼 주주 중심의 그러한 기업의 하나의 그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또는 더 나아가서 이해 당사자도 고려한 하나의 경영으로 전환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도 진행됩니다만 적어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중요한 그 변화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기업, 소비자 이게 독립된 주체로서의 하나의 경제 활동을 영위했다면 이제는 정부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독립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아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백신 개발에서 보듯이 결국 정부의
어떤 백신에 대한 수요를 확보해 주니까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촉진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제 경제에 있어서 이 중국의 위상이죠. 뭐 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트럼프 또는 그 행정부 시대나 아니면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때나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상에서 시작해서 나아가서 금융이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 또는 안보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민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이러한 국제 경제의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레지던트 노믹스의 청사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총리님께서 지금 5가지 변화 흐름을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이런 서방 민주국가에서 많은 부분에서 사실 이 포용적 경제라고 하는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지금 사실 뭐 GS그룹에서 ESG 위원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ESG 위원회도 만들고 이게 사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전 세계 인류 공통의 어떤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인류라는 관점에서도 말씀 주신 이런 변화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중국의 부상, 또 국가의 역할들이 점점 좀 중요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 경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프레젠트 노믹스의 어떠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어떤 하나하나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논의는 또는 뭐 다른 분들 또는 다른 기회에 우리가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라고 보는데 저는 오늘 큰 방향에서 이러한 프레지던트 노믹스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2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에서. 그 하나는 혁신이고요. 또 하나는 형평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둥 하에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담느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2가지 큰 기둥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연구 개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하고 달리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이 노동 집약적인 성장에서 이제는 뭐 완전히 거의 기술 집약적인 것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 투자가 우리 경제를 견인한다 하는 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연구 개발을 할 거냐 하는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는 이제는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라든지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어울러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AI에서를 활용하는 것 보듯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AI가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제조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하고 또 심지어 뭐 문화 산업 여러 가지 분야에 AI가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 개발도 이제는 단순하게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여러 분야에서 결국은 집합해서 그것이 개발돼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단순히 연구 개발은 만드는 또는 개발하는 데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러한 연구 개발에 대한 수요가 또는 누가 그 연구 개발을 필요로 할까 하는 것을 고려해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상생적으로 연구 개발이 더 촉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쉬운 예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런 백신 개발 같은 거 보면 그것은 결국 정부가 백신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더 촉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이런 정부의 역할도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연구 개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교육 체계 또는 우리의 기업의 경영 모든 분야가 이러한 연구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재편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AI에 익숙해야지 결국은 그것이 더 나아가서 생산성과 연결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 우리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구개발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끝으로 연구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연구개발 전략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당히 일관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해야지 연구개발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그러한 일관된 정책에 맞추어서 좀 더 나은 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혁신과 형평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와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혁신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 과학기술 한 분야가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연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게 보면 통섭의 지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 또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일관성과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서 총리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좀 중요한 문제는 이 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부총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 프레젠트 노믹스의 또 하나의 축이 또 형평이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형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경제적 정책 방향에 담아내는 게 필요할까요? 이제 형평이 혁신하고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데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한 형평을 위한 하나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출발선상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 불가피하게 불균형은 불가피하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래서 성장이냐 형평이냐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사고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우선 그 성장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논의했지만 정책의 제일 중요한 지금 우선적인 그런 중요한 정책의 변화 중에 하나가 포용성 아닙니까? 그래서 늘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형평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하에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지던트 노믹스도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앞서 말씀드려도 포용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정책 하에 경제 정책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많은 이제 학자들의 논의 중에 지적된 건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러한 형평 정책은 결국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거나 앞으로나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지 큰 숙제인데요. 여전히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기업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또 고용도 많이 하고 또 늘 기술 개발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건 또는 일반 국민이건 기업에 대한 시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포용성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정부도 기업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늘 기업의 역할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평을 개선할 수 있다 하는 인식이 먼저 그 근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긋난 불균형을 시정하는 이제 정책들을 많이 채택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그 분배, 재분배 정책을 둘로 구분해 보려 합니다. 하나는 사후적인 재분배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사전적인 재분배 정책인데요. 사후적인 재분배 정책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뭐 상속세라든지 아니면 또 누신 과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부동산세 이런 조세라든지 또는 이전 지출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소득 분배가 당초보다 좀 개선된 형태가 되게끔 고쳐주는 것이 사후적인 재분배 정책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전적인 재분배 정책은 이렇게 사후적으로 교정되기 이전에 소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소득 분배 형태의 모습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제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여서 또 소득의 창출할 기회를 더 마련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것이 소위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자리 장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게 이러한 경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뒤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논의인데요.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논의가 소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재편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세 등을 통한 사후적인 재분배 정책과 병행해서 이제는 사전적인 재분배 정책에도 상당한 그 분석과 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양극화 문제 또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업의 역할 그리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후적인 재분배보다는 사전적으로 소득이 증대돼서 그런 재분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전략적 경제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요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총리님,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를 과거에는 어떤 지속적인 협력과 갈등이라는 그 표현을 좀 썼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 협력은 좀 사라지고 이 갈등만 남은 것 같은 형국으로 지금 점점 악화되는 게 아닌가. 이게 갈등이 아니라 소위 좀 격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국내에서는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뭐 정치, 외교, 안보 이런 측면에 머물러 있었지만 현재에서 보면 사실 경제, 통상 이런 부분에서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기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는 국방 이런 안보적인 문제까지도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양 진영에서 좀 줄 세우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차기 이 정부 혹은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에 아주 큰 그 위험 요인과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총리님의 미중 패권 전략하에서의 어떤 전략 방향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게 그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지정학적인 그러한 영향 속에 있는 나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경제 또는 어떤 안보 질서가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 있으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한 환경이 상당히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겠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그 경제적인 분야, 그러니까 통상이라든지 무슨 금융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넘어서 기술 또는 안보, 나아가서 이제는 체제에 대한 하나의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은 여전히 국가 자본주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부 주도의 그러한 전략을 하고 또 그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국을 뛰어넘겠다 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규범에 기반을 둔 하나의 질서 하에 중국을 그 묶으려고 했는 그런 시도가 특히 시진핑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는 그 무산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진핑 시대 하에서는 오히려 더 그 상당히 좀 그 억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홍콩의 예를 본다든지 또는 대만의 예를 본다든지 또는 그 대한민국의 예를 본다든지 그래서 이런 그 첨예화된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한국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결국은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 대국과 또 미국이라는 현재의 국제 질서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국의 또한 정책을 또는 양국 간의 관계를 다 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민주주의, 시장 경제 또는 인권 이러한 가치 기반을 둔 그러한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그러한 어떤 의미로 보면 동맹 체제를 그러한 가치 중심적인 또는 가치에 기반을 둔 그러한 체제하에서 유지하되 또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자가 서로 또 피할 수 없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러한 그 지정학적인 위험도 있고 또 우리가 팬데믹의 예를 봤듯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의 그러한 그 의존 형태의 경제가 또 다른 형편에서 위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안전성이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다변화하고 늘 안전장치를 감안한 어떤 기업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에서 우리가 논의했듯이 단순하게 어떤 공격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기업으로 보면 예를 들면 글로벌 그러한 공급 체인에 있어서도 과연 그것이 붕괴됐을 때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지정학적인 그런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고민하는 한편 또 한편은 늘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판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양쪽을 잘 어우르는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그러한 프레지던트 노믹스에도 담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부처님 모시고 프레젠트 노믹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그리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로 나름대로 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동참과 그리고 열성적인 어떤 인내로 팬데믹 이후에 어려움들을 이겨내고는 있습니다만 그 깊이와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들 지쳐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국가 부채의 어떤 급증, 또 가계 부채의 급증, 그리고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도탄의 문제,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간국 낀나로서의 우리나라의 대외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정책의 어려움이 점점 더 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슬기롭게 과거의 어떤 향수나 미움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 프레젠트 노믹스를 건설하고 수립하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 그리고 지지를 얻어낸다면 충분히 또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총리님 올 초에 저희 글로벌 서핑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또 식견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이 글로벌 서핑이 굉장히 그때마다 서핑 자체가 하도 경제 환경이 변해서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대단히 또 기쁘고 또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드림워크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53층에 방송실에서 찍었는데 오늘은 저희 63빌딩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뷰를 보면서 그 드림워크 공간에서 한번 부총님 모시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저희 회사 방문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이게 아주 하나의 아주 큰 발전 아닌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 일반 또 국민들 위한 하나의 커다란 봉사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고 계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또 GS에서 ESG 위원회 활동하시는데 저희 한화하고 또 다양한 ESG 활동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님 지난번에도 한번 해주셔서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나자산운용 유튜브 발전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자산운용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